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전의 이진우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전의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돌아가신 새어머니 재산 상속받을 방법 있을까요? 지하철에서 생긴 일, 서로 다른 양육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나도 아버지 아들이야.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들여다보는 법률 인사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법안은 뭔가요? 네, 오늘은 이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친일파 파묘법, 이라고 불리는 국립묘지법 등 개정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2월 영화 파묘가 큰 화제가 됐었던 만큼 이 파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친숙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우선 이 친일파 파묘법이 발의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2000년 초반부터 이제 시민사회단체, 민족문제연구소 등에서 국립묘지에 안치되어 있는 이제 친일파,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이제 입장해야 한다, 파묘에서 입장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지난 2000년 8월 15일 당시 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사 기념사에서 다시 한번 이제 국립묘지에 안치된 친일 인사들을 입장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였고, 그때부터 다시 논쟁이 커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현충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가 이제 안치되어 있는 국립묘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충원에는 2004년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일제강점화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반민족규정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발족한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공인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12명이 이제 묻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총 68명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국립묘지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예전부터 이제 국립묘지에 안치된 묻혀 있는 친일파 묘지를 파묘해서 이장해야 된다라는 이제 논의가 있었고요. 네. 17대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에 19대부터 21대까지 지금까지 이제 매 회기마다 여러 차례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이제 발의되어 왔으나 심화되어서 논의되지 못하고 이제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 6월 17일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알려져 있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묘지법, 국가유공자법,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에 관한 법률인 상훈법 등에 대한 개정안, 소위 친일파 2장 3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다시 한번 친일파 파묘 및 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친일파 파묘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근 4주기 추모식을 마친 고 백선엽 장군인데요. 과거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분이 컸던 만큼 그를 향한 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백선엽 장군은 이제 6.25 한국전쟁 당시에 낙동강 전투라든지 동부전선 수호 전투 등에서 이제 그 전투를 지휘한 공적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국군 최고의 사성 장군이기도 하고 당시 30대의 나이에 육군 참모총장의 지위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네, 그렇지만 동시에 광복 이전의 친일 행적으로 여러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네. 당시 이제 1941년 일제가 세운 괴뢰국인 만주국의 만주군에 자원 입대하였고 1943년부터 45년까지 해방 전까지 2년 동안 간도 특설대에서 이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간도 특설 때는 이제 독립군과 항일 단체를 이제 소탕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보았던 곳인데 네네. 이제 거기서 근무한 것만으로도 친일 경력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백선엽 장군 본인도 생전에 자신의 회고록에서 간도 특설대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선엽 장군은 이러한 그 친일 경력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에 발표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가유공자로도 인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2020년 7월 10일 사망하신 이후에 국가유공자로서 인정이 되어서 국가보훈처와 육군이 유족의 신청에 따라 대전 현충원 안치를 결정하였고요. 당시 7월 15일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국가가 지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것은 모순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제 비판과 지적이 있었고요. 네. 자, 뿐만 아니라 영화 서울의 봄과 또 파묘를 통해서 12.12 군사 반란자와 또 김호랑 소령과 간도 특설대원과 홍범도 장군의 국립묘진의 불편한 동거가 다시금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자, 일본에 맞서 싸운 독립군들과 독립군을 탄압한 친일파가 현충원에 함께 묻혀있는 현실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친일파 이장법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는지도 알아볼까요? 네, 앞서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른바 친일파 이장 3법이라고 해서 세 가지 법률에 대한 개정을 주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민족 규정법에 따라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이제 인정이 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네. 국가가 직권으로 이장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심의를 통해서 이걸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상원법 개정안이 있는데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이제 결정이 된 자는 기존에 이제 수여된 혼장 및 포장, 즉 서훈을 취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이 된 사람은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서 관련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을 하고 있고, 이로써 이제 이장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국립묘지법이 개정되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이 되어서 이제 이장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국가유공자법이나 상원법에서는 국가유공자에 해당이 되면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가 있고, 기존에 부여된 상원을 취소하지 않으면은 국가유공자 지원을 취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세 가지 법을 동시에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21대 국회 초 민주당에서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까지 열면서 법안 통과의 의지를 드러냈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는데요. 매번 이렇게 법안 통과가 무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7대에 처음 발의가 되고 19대부터 21대까지 이제 지금까지 총 10여 차례, 총 네. 10회에 걸쳐가지고 이제 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안 발의 이후에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심화해서 논의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방부나 당시 국가보훈처의 어떤 우려, 어떤 반대 논리를 어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돌파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친일파 이장의 이장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논리는 소위 이제 공과론과 법률 불소구 원칙이 있는데요. 공과론은 이제 말 그대로 그 사람이 공과 과를 같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공과를 따지지 않고 단순히 친일파라고 해서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배제하는 것은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광복 이후에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사안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법률 불소급 원칙인데요. 신법이나 개정법을 두더라도 법의 제정이나 개정 이전의 사실에 적용하는 것은 법률 불소급 원칙에 위반이 되고, 이러한 법률 불소급 원칙 위반은 행정이나 어떤 사법상의 어떤 신뢰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친일파 파묘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시다시피 22대 국회 친일파 파묘법은 이제 이장과 입파묘 관련 법률은 주로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발의를 했는데요. 네. 이번 22대 국회 역시 이제 민주당을 위시한 법약권이 190석에 이르기 때문에 이 민주당에서 당론이나 주요 입법 과제로 지정을 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법안 처리가 이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지난 21대만 하더라도 광복회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253명을 상대로 찬반 설문조사를 했을 때
여야를 불문하고 답변자 253명 중에 3분의 2가 넘는 185명이 찬성을 하는 등 좀 호의적인 분위기가 있었지만 당시에도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했고 여야가 합의해서 뭐 본인이 상정하거나 표결 처리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과 입장의 차이가 커서 또 제각각이기 때문에 쉽게 무조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참고로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제 2020년 6월에 실시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장 찬성이 54%, 반대 32.3%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파묘하고 이장하는 것에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보다 이제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모으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이제 개헌 논의가 있는데 개헌을 하면서 이 헌법 안에 친일 등 과거 청산에 대해서 어떤 헌법적 가치를 부여하거나 어떤 흐름을 이제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을 시킨다면은 이 이후에 이제 이 법 개정이라든지 시행에 있어가지고 큰 어려움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 8월 15일이면 광복 79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친일 청산은 우리 국민들의 오랜 염원인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친일 청산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 살펴보는 법률 인사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부모님 상속 관련해서 좀 궁금해갖고요. 네, 상속 관련해서 전화 주셨군요. 어떤 네. 사연이 있으실까요? 며칠 전에 헌재에서 유형 판결 난 거 있었잖아요. 유류공 관련해갖고요. 네. 네, 부활합법 관련 연관도 있고 해갖고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네. 제가 어릴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이듬해 새어머니가 오셨거든요. 네. 그리고 해서 그러니까 어릴 때란 게 73년도죠. 73년도에 돌아가시고 74년도에 새어머니가 오시고 그래서 쭉 살고 계시다가 아버지랑 혼인신고를 안 하시고 80년도에 혼인신고를 하시고요. 네네. 그 혼인신고하기 전에 제 동생, 여동생이 하나 생겼고요. 네. 그리고 나서 80년 혼인신고를 해서 얼마 지나던데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 주택하고 전이 엄마 명의로 명의를 이전했어요. 네. 그렇게 하시다가 아버지가 2000년도에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새어머니가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네네. 근데 아버지 조상대대로 오던 아버지가 조상님들의 그 부동산을 제가 상속을 하려니까 엄마 명의권이 손 넘어 떼더라고요. 네. 엄마 쪽에 누구를 호적 신고를 일하고도 못하고 엄마의 전에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던데 이것을 부활합법이나 일본의
유럽은 1112정가 그 위원 헌재에서 위원되는 거하고 연결된 사항인가 해갖고 어떻게 궁금해요. 네. 그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서 헌재 위헌 판결 났다는 뉴스를 보시고 그 사례와 되게 네.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신 거고 또 네. 새어머니 재산, 명의로 된 재산과 관련해서 상속 문제가 궁금해서 연락을 주셨군요. 네, 그걸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옆에 이진우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일단 새어머니가 굉장히 예전에 아버님이랑 같이 이제 다시 재혼을 하시고 혼인신고도 하고 오랜 기간 같이 하셨는데 네. 새어머니 앞으로 이제 본인이 양자나 친양자로 당시에 입양되신 건 아니신 것 같네요. 그렇죠? 저는 아버지 쪽에 친자식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당시 새어머니가 이제 양자나 친양자로 이제 입양을 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아무도 없어요. 그럼 두 번째로는 지금 어머니 명의로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로 이제 재산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예. 현재 그 재산의 명의는 지금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상속이 어떻게 아직 못했어요. 그것을 죄송 어머니 제가 명의로 돼 있고 상속으로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복 동생분이 한 분 계시다 그랬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그 동생이 있는데 네,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혼인 전에 출생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출생을 작은 아버지 쪽으로 했어요. 아 그러면은 막내 동생분도 결국은 이제 어머니 연관이요. 아버지 앞으로 안 돼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현재 지금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로 계속 그 재산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예, 예.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새어머니 형제분이라든지 다른 가족들이 뭐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지금 그거 관련해서 몇 년, 지금 5, 6년째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 알다 보니까 네. 엄마가 우리 쪽에 오기 전에 혼인해갖고 전 자식이 있다는 걸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근데 뭐 연락이 닿거나 그쪽에서 뭔가 연락을 해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전혀 지금 왕래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아 그리고 엄마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희들이 판서에 모시고 네. 기일도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아까 처음에 이제 문의를 주신 유류분이나 네. 뭐 구하라법처럼 이제 그 상속 결격에 대한 어떤 그런 법률의 적용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아쉽게도 이제 상속은 혈연 관계를 기준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혈연 관계는 어떤 자연적인 혈연이나 어떤 법적인 혈연. 자연적인 혈연은 내가 생부 생모로부터 났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법적 혈연은 이제 양자나 친양자로 이제 이렇게 입양이 되었을 때 이 상속 관계가 이제 이 혈연 관계로 되는 것인데, 좀 아쉽게도 이제 오랜 기간 정을 서로 나누면서 살았지만 지금 호적 혹은 가족관계 등록부상으로는 지금 혈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 예. 선생님께서는 이제 상속 권한이 지금 없다고 보이거든요. 아, 네. 다만 막내 여동생분하고는 사이가 어떠신가요? 다 같이 지내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내 여동생분은 그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상으로는 당시 호적으로 이제 작은아버지 앞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쵸. 지금 호적상으로는 이제 그 돌아가신 새어머니 자녀라는 게 확인이 안 됐지만 예. 이분은 이제 흔히 말해서 그 친생자 관계 확인의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예, 예. 이 막내 여동생 같은 분은 본인이 돌아가신 새어머니의 친자라는 거를 확인을 받아서 상속권 회복을 청구하거나 이제 상속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신 새어머니가 재혼 전에 다른 데서 낳은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도 아마 상속권이 있을 건데 그거는 그분을 찾아서 해결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관계가 원만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결국은 이제 우리 가족 재산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법률 관계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제 인간관계로서 막내 여동생분과 다른 형제들이 좀 뜻을 모아서 막내 여동생분이 일단 상속을 받아서 네. 그 상속 재산을 서로 간에 이제 증여라든지 어떤 그 뭐 교환이나 이런 형식을 가지고 나눠 갖는 수가 제가 보기엔 가장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속권자는 그 혈연 관계가 있는 자연적 혈연 관계가 있는 이제 막내 여동생분밖에 없고 이 재산이 집안 재산이거나 아버지 재산으로부터 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당시 상속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유류분으로 따지기는 어렵고요. 뭐,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된 기사가 된 게 유류분
제도에 관한 어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권자가 네. 그 네. 상속을 받거나 이제 증여를 받은 사람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인데 유류분권자의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이제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사례하고는 좀 이렇게 좀 맞지가 않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인 가족관계와 현실적인 어떤 가족관계 간의 어떤 그 재산 형성이라든지 유지하는 과정에서 예전과 다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과 법률을 좀 부합시키려는 노력은 계속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막내 여동생분과 협의를 해서 어머니 재산을 언제까지 어머니 앞으로 둘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형제 간에 원만하게 뭐 우애 있게 이거를 나누어서 서로 간의 이익으로 이렇게 공유를 한다면은 좋을 것 같아서 막내 여동생분과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서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서 어머님의 재산 명의를 일단 막내 여동생분이 뭐 전부든 일부든 가져와서 그거를 형제 간에 적정한 내용과 방법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는 것이 가장 원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내 동생이 전에 그 자녀분들하고의 관계가 거기서 비협조적이면 손을 못 드는 거네요.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새어머니가 예전에 낳은 그 재혼 전에 낳은 자식이 있다면요. 예. 이제 일단은 뭐 확인되지 않지만 이렇게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뒤늦게 뭐 여러 이유를 가지고 이제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 그쪽에서 이제 상속 포기를 해준다면은 이제 우리 가족이 이제 막내 여동생분을 대표로 해가지고 그 상속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눌 수가 있겠지만 그 재혼 전에 낳은 자식분이 자기도 이제 상속분을 주장을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나눌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구하라법, 즉 상속 자격이 이제 있냐 없냐를 좀 현실적으로 보자라는 그 부분이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그게 그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차후에 돌아가신 새어머니가 전혼에서 낳은 자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그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도적인 측면, 인간적인 측면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이제 아쉽게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 의견으로는 이제 선생님은 본인의 권리로서 이 상속을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네, 왜냐면 이제 새어머니, 나와 혈연 관계가 없는 새어머니 앞에 이제 명의 재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게 이제 집안 재산을 어머니가 대표로 명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그걸 당장 직접적으로 이렇게 상속을 주장하거나 어떤 방법을 강구하기는 어렵고요. 막내 여동생분과 협의를 해서 다른 형제들과 또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가족 간의 평화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원만하게 이거를 명의를 정리하는 것이냐 회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간과 또 비용이 들고 형제 간에는 또 이 재산에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도 계시고 하니까 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가족관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복잡한 사연을 법률관계에다 대입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속 같은 경우는 기왕이면은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 궁금한 사항은 없으신가요?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다양한 방안들 제시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상담자께서 기억해야 할 점 있다면 정리해 네, 주시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그 상담자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실제 사무실에서 상담을 할 때도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알고 오신 내용은 틀린데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측면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든지 다른 부분에서 이제 권리관계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유류분이라든지 이런 기사를 보고 이제 나에게 이제 이게 대입이 되는 적용이 되는 법률인가를 보셨지만 아닌 건 아닌 거고 또 반면에 또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법률관계 안에서 이 소송이라는 절차 안에서 협의 과정에서 해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족관계가 이제 예전 분들 같은 경우는 형제가 많잖아요. 3명 이상 되는 분도 많고 한데 의견이 다 각기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가족 간의 관계를 일단 우선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꼭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서 내가 그러한 지위나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네, 아까 이복 동생이 막내분이 친생자 관계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친자 확인을 해야 할 텐데 막내 여동생분 친자 확인 이제 사후에 진행을 하는 거니까 네네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부분이 좀 난감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친생관계 확인이라든지 뭐 인지친구라든지 하면서 이 혈연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주로 DNA 검사를 합니다. 네. 입안에 있는 그 뭐 상피라든지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하는데 이게 부자관계 부모님과 이게 자신과의 관계를 확인함에 있어서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경우에도 DNA 검사 가능한데 이럴 때는 어떤 부계든 모계든 나와 DNA를 공유하는 사람들, 부모님이 형제든 부나 모 둘 중에 한 분을 같이 이제 가지고 있는 형제간에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막내 여동생분은 아버지를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같은 아버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담 주신 분과 그 막내 여동생분이 부계가 같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이제 형제관계는 인정이 되겠죠. 그런데 네. 문제는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관계를 인정이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어머니의 형제관계나 어머니가 같은 다른 형제, 뭐 다른 가정이라도 그게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이 어렵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내 여동생분이 이제 이런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어머니의 형제분들을 찾는 과정이 있습니다. 개인이 찾을 수는 없지만 소송 과정에서 어떤 가족관계 등록부라든지 어떤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확인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뭐 재적등본 같은 호적을 본다든지 하면은 어머니 지금은 연락이 끊겼지만 어머님의 형제분이나 어머님과 같은 쪽을 공유하는 다른 그런 친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방법이 없는 건 아니네요. 근데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방법을 강구할 수는 있고 네. 또 나의 형제든 부모님의 형제든 통해 가지고 부계나 목에 어떤 DNA 검사를 통해 가지고 같은 혈연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있고 꼭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적으로 이제 형제관계나 부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도 좀 주장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근데 상담자분께서는 오랜 세월 가족으로 지냈는데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못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약간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특히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호적이라는 이제 지금 다 가족관계 등록부지만 그때는 이제 호적이 있고 지금과 다르게 이제 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이 호적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안 올리는 경우도 있고 올릴 때 다른 형제 앞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별로 없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라든지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모든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떤 가족관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서 꼭 이런 재산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분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필요하다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형제관계든 뭐 친족관계든 이렇게 연락이 되고 이럴 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또 돌아가시고 나서 하면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 놓으셔야 정리를 해 놓으셔야 이게 나중에 이제 법률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랜 세월 가족으로 지냈다고 하더라도 혈연 관계로 맺어진 자식이 아니면 계모, 계부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며칠 전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한가한 낮 시간이라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요. 한 20대 청년이 갑자기 뒤로 와서는 자꾸만 제 몸을 만지고 자기 몸의 중요 부위를 밀착시켰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고 다행히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그 남성은 지하철 경찰에게 붙잡혀 갔는데요. 그런데 남성은 본인은 전과도 없을 뿐더러 저를 성추행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잡아댑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성추행을 당했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데요. 합의도 절대
건너뛸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남성이 처벌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지하철에서 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하신 건데요. 이런 사연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뭐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뭐 대중교통 성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버스나 지하철 이런 대중교통 안에서 뭐 성추행이나 뭐 몰카 등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여성분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자기의 어떤 권리 구제를 위해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관련 기관에 이제 문의를 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현행범으로 잡혔지만 잡아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대중교통에서 성범죄는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즉시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네. 대응을 해야 됩니다. 또 근데 상담자분은 현명하게도 즉시 이제 소리를 이렇게 질러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지하철 경찰에 와가지고 현행범 체포까지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이때 가해자가 이제 잡아떼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이제 알리고 진술을 하고 또 수사를 의뢰하고 처벌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수사기관을 통해서든 본인이 됐든 주변 사람들에게 목격하신 분들이 있는지 좀 확인해 봐야 할 테고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상담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수사를 의뢰해서 처벌을 시키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수사기관에 말을 해야지 일단은 그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질 거니까요. 네, 현재 성추행을 한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될까요? 네, 물론 범행 장면을 어떤 목격자가 있거나 CCTV가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없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은 남은 거는 그 피해자 내지는 가해자 진술인데 진술 역시도 그렇게 일관되고 그리고 또 구체적이고 또 타당하다면은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해야 할 것이고 간혹가다 어떤 불쾌감이나 수치심 때문에 너무 과잉되게 대응을 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위축돼가지고 너무 네. 소극적으로 답변하신 경우가 있고 또 그때그때 기분이 다르고 당황스럽기 때문에 진술이 좀 엇갈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들에게는 어떤 객관적이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누군가는 보거나 그 정황이라도 본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지는 걸 보지 못하고 하더라도 불쾌함을 참고 있는 걸 누가 봤다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쾌감을 표시하고 이제 피해를 호소하는 것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목격자들의 어떤 정황에 대한 진술도 역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목격자들 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상담자분과 같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경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뭐 같은 말씀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원래 이 성범죄자들이 피해 여성들이 대부분 여성인데 여성들이 이제 어떤 수치심이나 모멸감 때문에 혹은 그 상황이 당황스러워서 이제 신고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걸리더라도 발뺌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이 상담자분처럼 즉각적으로 뭐 소리를 치거나 상대방의 손을 잡거나 이렇게 의사표시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는 걸 주변에 알리고 또 목격자도 구하고 또 수사기관이나 뭐 지하철 경찰대라든지 데 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놓쳤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CCTV 전체 안에는 없지만 거기 승강장에도 뭐 계단에도 많이 CCTV가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간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바로 신고를 한다면은 그 소재 파악이 되어가지고 이제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네. 이제 요즘 다 이렇게 교통카드 찍고 타잖아요. 그러면 네네. 개인 기록도 다 남고 하기 때문에 특정을 상대방이 할 도망쳤다고 수가 하더라도 자기가 꼭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은 분명 그 영무실도 가고 경찰에도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상담자분은 합의 없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 이 성폭력처벌법 11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령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행위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그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비해서 성립 요건이 좀 간결한 편이기 때문에 지하철이란 장소, 공중장소에서 추행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이 된다면 처벌이 가능해서 될 테고요. 기타 이제 피해자의 연령이나 당시 피해 사실, 피해 정황에 따라서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중강제추행 또는 미성년자 성추행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처벌 형량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네. 어떤 징역과 벌금이 이어지고 이게 유죄가 된다면은 상대방은 뭐 인적사항 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명령, 10년간 특정기간 취업 제한, 성교육 수강 명령 등 이제 보안 처분도 부여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역으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남성이 상담자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네.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이제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혐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꼭 그 사람을 고소하거나 신고한 사람이 이제 무고죄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네. 무고죄는 이제 그 허위로 고소를 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것인데요. 정반대로 상대방이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부분 증거불충분 때문에 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이제 확신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고의나 그런 인식이 아니라 어떤 착오라든지 뭐 사람을 헷갈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허위로 고소한다, 과장되게 고소한다, 상대방을 처벌을 시키기 위해서 무고한다는 고의가 있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이런 지하철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범죄는 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격자가 없거나 뭐 CCTV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어떤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없을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진술과 일관된 진술이 또 증거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생각하셔가지고 진술하셔야 되고,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심적으로도 많이 괴로운 거라서 그러니까요. 진술도 어렵고 네. 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매번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요.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경우에 이제 수사기관한테 자신의 어떤 사건 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와 남편은 연애 때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자주 싸웁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싸움의 강도는 더 심해졌는데요. 아이에 대한 양육관과 교육관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제는 한 집에서 마주쳐도 서로 말도 안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영특해 기대가 컸던 아이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매부터 드는데요. 제가 볼 땐 사랑의 매가 아니라 훈계와 학대의 경계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남편을 매번 말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남편이 집을 나가 이혼 소송까지 제기한 건데요. 저는 남편과 사이가 좋진 않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만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사연처럼 부부가 자녀의 양육관이나 교육관이 달라서 이혼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편인가요? 일단은 단순히 자녀에 대한 양육관이나 어떤 교육관 이런 방식이 달라가지고 이제 그 하나만의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네. 다만 이제 이런 자녀 양육이나 교육 문제가 여러 불화 사유 중에 하나이거나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다른 부분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 문제,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가 이제 이혼 사유 중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경우는 없고, 이게 복합적이거나 이로 인해서 또 파생되는 어떤 불화로 인해 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아서 뭐 다툼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긴 합니다. 네,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이 상담자의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상대방은 이제 이혼 원치 않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데 배우자분이 가출을 해서 일방적으로 가출을 해서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서 네. 좀 많이 억울하시고 좀 황당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일단 소송을 제기한 이상 소송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소송 과정에서 내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 혹은 이혼을 원한다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혼을 원한다라고 이제 다퉈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이혼 청구의 기각을 구하면서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좀 강력하게 좀 입증을 하셔야 될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이제 이혼은 이제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어떤 가정 불화가 되는 혼인 파탄의 주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가출한 배우자분이 과도한 교육열과 또 비협조적인 자세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서 가정 불화로 이제 가출까지 하신 것이고 이혼 소송이 제기된 거를 이제 좀 주장하고 설명하고 입증하셔서 이혼 청구의 기각을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서로 대화를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뭐 남편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거나 아니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민법상 부부간에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같이 살면서 서로 네. 돕고 또 이렇게 서로 같이 살면서 서로 돕고 이제 서로 부양해야 된다 하는 내용인데요. 남편은 이를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악의적 유기로 보아서 어떤 이혼의 유책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방적으로 나가는 배우자를 뭐 강제로 집으로 불러들이거나 어떤 뭐 형사적으로나 행정적인 제재를 줄 수는 없고요. 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제 임시처분이라고 사전처분이라고 해서 임시적으로 이혼 소송 중에 가출한 배우자에게 어떤 부양료나 흔히 말하는 생활비 그리고 양육비 자녀 교육에 대한 양육비를 이제 청구하는 이제 사전처분을 청구해서 그 결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양료와 양육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배우자 별거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이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가 있나요? 일단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거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나가가지고 별거를 하게 된다면은 이 나가서 별거를 하는 사람이 악의의 유기, 그러니까 부부간의 어떤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유책 사유가 되고 네. 이 유책 배우자가 단순히 별거 기간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별거 기간이 좀 다소 길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어떤 가출 및 별거에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거나 별거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좀 파탄되어 있다거나 또 별거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이게 몇 개월 정도가 아니라 수년이 되어서 그 기간 동안 서로 간에 어떤 왕래나 어떤 소통이 없었다면은 어떤 사실관계를 좀 고려해가지고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혼 청구가 이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제 유책주의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되 장기간 별거든 이미 혼인관계가 무너져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면 유책 배우자의 책임이 희석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경우에 배우자의 혼인 기속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언행과 태도를 종합해 혼인 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이라도 상담자 마음이 변해서 이혼 소송을 받아들인다면 양육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두 사람 모두 양육권을 뺏기고 싶진 않아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상담자분에게 이제 양육권이 인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법원은 이제 양육 적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이게 누가 더 양육하기에 적합한 것인가 여러 가지 요소를 보는데 어떤 부모 한 당사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 주거 환경 및 양육 환경 그리고 양육에 대한 의지와 그 자녀와의 친밀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판단하는데요. 특히나 이게 기존에 이혼 그 소송 이전부터 주된 양육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또 맡기기도 하고 또 자녀가 만약에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자녀의 의사도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육 적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마도 이제 이런 문제를 만들고 아이에게 매를 들기도 해서 이제 좀 어떤 학습적인 측면도 있었던 그 배우자분은 양육권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상담자분에게 인정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남편이 아이를 매로 훈육한다고 했는데 상담자가 보기에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훈육과 학대의 경계라는 말은 좀 틀린 것 같고요. 훈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일단 체벌이 있었기 때문에 체벌 행위는 불법입니다. 체벌 자체가 불법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민법은 원래 이렇게 민법 913조에서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고 또 같은 민법 제 915조에서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내용이 있었는데요. 2021년 1월 민법 개정으로 민법 제 915조의 징계권 조항이 폐지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당시 법무부에서는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겨졌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개정 취지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체벌은 더 이상 이제 적절한 훈육의 방법이 아니고요. 특히 참고로도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주어서는 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또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처벌받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훈육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일정한 체벌을 가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건 아동학대가 될 수가 있고 적합한 훈육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사항입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길러주셨고 어머니와도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전혀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고 외국에 나가서 혼자 살고 계시다고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성인이 됐고 그냥 나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없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하고 살게 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부잣집 아들의 상가를 몇 개 가지고 있어서 평생 일을 하지 않고 사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가정도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저와 어머니를 내팽개쳐둔 아버지가 너무 괘씸해지는 겁니다.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친아들로 인정받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 인지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연이 여러모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일단은 혼인 후의 출생자와 그 생보다 생모 사이에는 당연히 법률상 친정관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예. 법률상 친정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위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된 어떤 가족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생보다 생모가 그 출생자가 자기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신고를 관할관청에 하여야 됩니다. 흔히 임의인지라고 하고요. 근데 하지만 생보다 생모가 그 출생자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출생자 및 그 직계 비속 또는 법정 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담자분과 같이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대방이 없을 때는 검사를 상대로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 말씀처럼 인지청구를 일단은 하셔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망한 지 1년이 넘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인지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인지청구권은 이제 제소기간에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담자와 같이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상대방이 없을 때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사망 당시 그 돌아가신 분의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의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년은 그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알았다면은 성년이 된 다음부터 2년입니다. 네. 사후기 때문에 친자 확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친자 확인 문제는 아까 그 중간에 전화 상담도 네.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가신 분과 나의 어떤 그 혈연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혈연 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형제라든지 그 돌아가신 분의 그 형제분과 이게 혈연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확인하면은 보통 이제 부계 모기를 나눠 가지고 나오는데 혈연 관계가 매우 높은 확률로 확인이 됩니다. 네. 상속 재산에 대한 정리는 이미 다 끝났을 것 같은데요. 인지청구로 인해서 상담자가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이 된다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 1014조는 상속분 가액 지급 청구권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인지된 사람은 출생시로 소급해서 친생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따라서 인지된 사람은 피인지자, 즉 돌아가신 부 또는 모와 그 부양 상속의 권리 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제 생부의 사망 이후에 인지 판결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고, 만약 이미 공동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이 끝났거나 처분된 이유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상속분에 이제 상응하는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아까 말씀드린 상속분 가액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상속 이외에 또 다른 문제를 들여다보면 상담자가 외할머니의 손에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으면 결국 상속인들한테 청구해야 될 텐데 가능할까요? 소위 말하는 과거 양육비, 요즘 다 상식적으로 과거 양육비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양육비를 받아야 할 시기 못 받은 경우 받는 그 과거 양육비죠. 근데 이런 경우 이제 상담자분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 이유는 이제 당사자 간의 협의, 그러니까 양육친이든 비양육친이든 부모 간의 어떤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는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에 의해서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 인정이 된 이후에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부친과 부친 사이에 어떤 과거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 또는 심판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부친이 사망한 상태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상속회복 청구권의 일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기한 제한이 있고, 아까 혈연도 확인해야 되고 기한 제한도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셔야 되고, 또 전문가와 더 상담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특히 가족관계는 되게 복잡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까 없었던 통장이 있을 수도 있고, 혈연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그 가족 간에만 협의하실 게 아니라 협의한 이후에 어떤 전문가를 찾아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런 상담 내용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기간도 있더라고요. 3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네, 상속회복 청구 같은 경우도 3년. 그러니까 상속 침해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인데요. 이 3년, 10년도 굉장히 좀 빨리 이 기간을 지나가고. 꼭 지켜야 하는 그리고 아까 거죠. 말씀하신 이번 사례처럼 아버님이 예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걸 역산해 보면은 틀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판례가 있고
그 기간 제한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2년 같은 경우도 성인이 되는 후부터 2년 있잖아요. 인지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기간도 확인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전문가 좀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함께 해주신 이진우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